이게 뭡니까? 다 한국 때문이잖아요. 당장 한국 공장 모두 철수시키세요. 불과 몇 개월 전 베트남 환경부 장관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국에 다시 돌아와 달라며 싹싹 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모든 게 오해였다며 사과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과를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3월 22일 하노이 외곽동아인 초등학교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3시 30분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학교 앞에 주차된 전기 오토바이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과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연기는 점점 짙어졌고 이상한 냄새가 주변으로 퍼져나갔죠. 마침 하교 중이던 6학년 학생 내 민안과 응우엔 투일인 2명이 그 냄새를 맡고 갑자기 기침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어요. 학교 보건교사가 즉시 119에 신고했고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두 학생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죠. 현장에는 학부모들이 몰려들었고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전기 오토바이는 에코로드라는 한국 회사 제품이었어요. 빨간색 차체에 선명하게 적힌 로고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연기가 나온 곳은 배터리 부분이었죠. 배터리 케이스 일부가 녹아내렸고 검은 액체가 바닥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학부모들이 촬영한 동영상이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올라갔고 몇 시간 만에 수만 명이 시청했어요. 댓글들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제품을 믿었는데 배신당했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죠. 아이러니하게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에코로드는 베트남 정부의 모범 기업이었습니다. 베트남 총리실에서는 에코로드의 친환경 기술과 현지 고용 창출, 공로를 인정해 우수 투자기업 표창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환경부 내부에서도 에코로드를 탄소 중립 정책의 성공 사례로 홍보할 계획이 논의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장관님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에코로드를 베트남 녹색 성장의 파트너라고 극찬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고 여러 언론사들이 현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된 학생들의 상태를 묻고 에코로드 측의 입장을 요구했어요. 저녁 6시 우리 환경부에 긴급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동아인 초등학교 화학물질 누출 의심 사건에 대한 즉시 조사 요청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현장 조사 책임자로 지명됐습니다. 저는 7년째 환경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화학공학을 전공했어요. 아무래도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 누출 사고 조사에서는 베트남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제 조사 보고서는 항상 정확했고 법정에서도 신뢰할 만한 증거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지목됐어요. 현장에 도착한 저는 먼저 연기가 난 전기 오토바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배터리 케이스가 부분적으로 녹아 있었고 주변에는 이상한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저는 즉시 대기질 측정기를 꺼내 주변 공기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측정 결과는 우려스러웠습니다. 평소보다 높은 수치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어요. 저는 배터리 샘플을 수거해 실험실로 보냈습니다. 정확한 성분 분석이 필요했거든요. 온라인에서는 이미 에코로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 기업 불매운동 게시글이 올라왔고 수천 명이 동조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찬사를 받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비난의 대상이 된 거죠.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현장에 남아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주변 상가 사장들과 목격자들을 인터뷰하고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모든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는 것이 제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에코로드 제품들은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심각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걸 믿기 어려웠죠. 다음날 새벽 6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환경부 실험실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어요. 밤새 진행된 배터리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실험실로 달려간 저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문제의 배터리에서 카드뮴과 나비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카드뮴 농도는 허용 기준의 15배에 달했죠. 이 정도 농도라면 호흡기를 통해 흡입할 경우 심각한 건강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오전 8시 베트남 환경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응우엔 반탄 환경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장관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카드뮴과 납 같은 중금속은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위험한 화학물질이라고 강조했죠.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베트남의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에 나섰습니다. VTV 저녁 뉴스는 한국산 전기 오토바이에서 발암물질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톱뉴스를 시작했어요. 땡청년신문은 일면에 외국 기업의 환경 테러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걸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뒤집어졌습니다. 한 인플루언서는 팔로워 50만 명에게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제안했고 수천 명이 동조했어요. 게다가 베트남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당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는 에코로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연합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환경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쏟아지는 언론 보도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명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에코로드는 지금까지 15년간 베트남에서 사업을 해오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어요. 당일 오후 3시 에코로드 베트남 법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성호 법인장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혔어요.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문제가 된 제품이 정말 자사 제품인지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법인장은 에코로드의 모든 제품이 국제 환경 기준을 충족한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독일의 TÜV 인증과 한국의 KC 인증을 모두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카드뮴과 납이 어떻게 검출된 것이냐고요. 박 법인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모조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베트남 시장에 중국산 모조 전기 오토바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언론과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모조품 주장을 책임 회피로 받아들인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에코로드를 조롱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어떤 이는 한국 기업들이 항상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 탓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뉴스에서는 병원에 입원한 두 학생의 상태가 보도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여전히 기침과 목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어요. 학부모들은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에코로드에 대한 분노를 토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추가 자료를 검토했어요. 에코로드 베트남 공장의 과거 검사 기록들을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환경 기준을 위반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년 우수 등급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제가 된 배터리의 시리얼 넘버가 에코로드의 정식 생산 기록에서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다음 날 아침 하노이 시내 곳곳에 에코로드 철수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베트남 국회의원 몇 명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공언했어요. 에코로드 호치민 대리점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에코로드 제품을 반납하며 환불을 요구했어요. 일부는 제품을 길거리에 내팽개치며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질서를 유지해야 할 정도였죠. 제가 사무실에서 복잡한 심경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쩐티 흐엉이었어요. 제 대학 동기이자 10년지기 절친이었죠. 흐엉은 현재 베트남 환경보호연합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노이 공과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한 그녀는 졸업 후 곧바로 시민운동에 뛰어들었어요. 특히 외국 기업들의 환경 파괴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일을 주로 맡고 있었습니다. 흐엉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매우 심각했어요. 그녀는 제 책상 앞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에코로드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죠. 흐엉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흐엉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어요. 흐엉은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에코로드와 비슷한 사건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정보들이었지만 흐엉은 이것들이 패턴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흐엉의 열정을 이해하면서도 걱정스러웠어요. 그녀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객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흐엉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흐엉은 외국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했어요. 그들은 언제나 이익만 챙기고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특히 한국 기업들이 최근 들어 베트남에서 너무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저는 흐엉의 말에 전부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에코로드야말로 현지 직원 고용도 많이 하고 있었고 환경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 흐엉이 더 화를 낼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습니다. 흐엉은 환경보호연합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에코로드 철수를 요구하는 시민 집회를 이번 주말에 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3,000명 이상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흐엉은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이들이 다쳤는데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고 화를 냈어요. 저희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흐엉은 제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어요. 환경부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미온적이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정확한 조사가 먼저라고 고집했어요. 흐엉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번 주말 시위에 함께 참석해달라는 거였어요. 환경부 공무원인 제가 함께하면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정확한 조사도 안 나왔는데 시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흐엉은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때로는 정의가 법보다 앞서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흐엉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에코로드 사건에 대한 분노와 함께 이번 주말 시위 참가를 독려하는 내용이었어요. 글은 순식간에 수천 번 공유됐고 댓글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흐엉의 글에는 개인적인 감정도 많이 담겨 있었어요.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함부로 대한다는 분노와 그리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절절히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진정성에 감동했어요. 반면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추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에코로드의 과거 기록들과 비슷한 사례들 그리고 배터리 분석 결과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사실 흐엉이 그토록 외국 기업에 대해 적대적인 이유는 10년 전 일 때문이었어요. 2014년 흐엉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5살 어린 여동생 쩐티린이었습니다. 리는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호치민시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흐엉,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죠. 흐엉은 대학생이었지만 방학 때마다 집에 돌아와 린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그때 호치민시는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여러 외국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있었고 그 중에는 대형 석유화학 단지도 있었습니다. 중국계 다국적 기업인 페트로캠이 운영하는 시설이었어요. 리는 천식이 있었지만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기침을 하긴 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어요. 의사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2014년 여름부터 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심해졌고 자주 숨을 헐떡였어요. 밤에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이 되어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 무렵 그 일대의 대기질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뿌연 스모그가 도시를 덮었고 이상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왔어요. 주민들은 불안해했지만 정부나 기업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흐엉은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부모님께 린을 다른 곳으로 잠시 피신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아버지의 직장과 생계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2014년 9월 린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의사들은 대기오염이 천식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흐엉은 페트로캠 공장 근처에서 대기질을 직접 측정해봤어요. 대학 실험실에서 빌린 장비로 몰래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농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수치가 심각했어요. 흐엉은 이 자료를 가지고 환경부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페트로캠은 중요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조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어요. 10월 말 리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태가 매우 심각했어요. 폐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고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고 말했어요. 흐엉은 병원 복도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이 원망스러웠어요. 분명 원인을 알고 있는데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린 동생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11월 3일 새벽 리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습니다. 겨우 15살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흐엉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흐엉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장례식 이후 흐엉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밝던 성격이 어두워졌고 외국 기업들에 대한 깊은 분노를 품게 됐어요. 특히 페트로캠에 대해서는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가졌습니다. 더욱 화가 난 것은 페트로캠의 반응이었어요. 회사 측은 자신들과 지역 대기오염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기존 공장들과 자동차 매연이 주원인이라고 책임을 전가했어요. 결국 페트로캠은 2015년 초 베트남에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에도 환경 피해는 복구되지 않았어요.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는 그대로 남았고 주민들의 건강 피해에 대한 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흐엉은 그때부터 환경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린을 잃은 아픔을 다른 가족들이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환경 파괴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 됐어요. 그래서 흐엉에게 에코로드 사건은 단순한 환경사고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린이 생길 수 있다는 공포와 외국 기업이 또다시 베트남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분노가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그 무렵 에코로드 베트남법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박성호 법인장은 긴급 경영진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박 법인장은 먼저 기술팀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지시했어요. 문제가 된 전기 오토바이가 정말 자사 제품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기술팀은 즉시 공장과 유통업체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조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문제가 된 배터리의 시리얼 넘버가 에코로드의 정식 생산 기록에서 찾아지지 않았어요. 또한 배터리 케이스의 마감 처리나 라벨 인쇄 품질도 정품과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술팀장 이민수는 박 법인장에게 보고했어요. 이 제품은 자사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사흘 후 저는 긴급부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어요. 에코로드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장관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에코로드 전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유통 중단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조치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회의 분위기는 이미 강경한 조치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 저는 박성호 법인장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에코로드 사무실에서 만난 박 법인장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박 법인장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에코로드가 철수를 결정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박 법인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이미 여론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라고 답했어요. 한국 본사에서도 철수를 지시했고
더 이상 버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제가 조사를 더 빨리 마무리했어야 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박 법인장은 제 잘못이 아니라며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었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에코로드의 철수 계획을 설명했어요. 모든 현지 직원들에게 1년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100억 동, 환경 보호를 위한 폐배터리 처리 시설을 무상으로 기증한다고 했습니다. 공장 설비도 현지 중소기업들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하실 필요가 없지 않냐고 물었죠. 그러자 박 법인장은 조용히 15년간 베트남에서 받은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말했어요. 비록 오해로 떠나게 됐지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희망을 표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더 신중하게, 더 빨리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어요. 박 법인장은 제가 죄송해할 일이 아니라며 끝까지 객관적으로 조사하려고 노력했다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한국 기업이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떠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이 후회됐습니다. 그렇게 철수 작업은 한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각종 기증 절차를 밟았어요. 박 법인장은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아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3,000명의 직원들과 작별하는 순간은 특히 힘들었어요. 많은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들에게 에코로드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였거든요. 에코로드의 철수 발표가 나자 베트남 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환영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VTV 저녁 뉴스는 시민의 힘으로 환경 파괴 기업 퇴출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송했어요. 땐 청년신문은 일면에 정의의 승리라는 대형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저는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명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언론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의의 승리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흐엉이 환경보호연합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뉴스를 지켜봤다고 했어요. 사무실에는 축하하는 분위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연합 회원들은 흐엉의 노력을 치하하며 박수를 보냈고 흐엉은 뿌듯함을 느꼈다고 했어요.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외국 기업이 베트남 아이들에게 해를 끼쳤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이를 막아낸 거라고 여겼을 테니까요. 린을 지켜주지 못한 아픔이 조금이나마 달래지는 것 같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흐엉을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흐엉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졌다고 댓글을 달았어요. 또 다른 사람은 진정한 환경 수호자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흐엉의 페이스북 팔로워는 하루 만에 10,000명이 늘었어요. 그녀가 올린 에코로드 철수, 시민 승리라는 게시물은 엄청나게 공유됐습니다. 댓글들은 모두 찬사와 지지로 가득했어요. 언론에서도 흐엉을 인터뷰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승리의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흐엉은 단호하게 답했어요. 외국 기업들이 더 이상 베트남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시민들이 깨어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직 저희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기도 전에 한 기업이 베트남을 떠나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흐엉의 승리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에코로드 철수 2주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흐엉이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왔던 농촌 태양광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메콩델타 지역 100개 마을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었어요. 흐엉이 2년간 준비해온 대규모 친환경 사업이었죠. 총 사업비 5천억 동 규모의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는 한국의 대기업 그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S그룹의 자회사인 S에너지가 80%의 자금을 대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베트남 정부와 국제기구의 지원금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S에너지가 투자 철회를 통보해왔다고 했습니다. 베트남에 반한 정서가 심화되고 있어
사업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이유였어요. 에코로드 사건이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흐엉은 당황했을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그녀에게 있어 린에 대한 헌사 같은 의미였으니까요. 화석 연료 대신 깨끗한 에너지로 베트남 농촌을 바꾸겠다는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투자자들도 줄줄이 발을 빼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기업이 빠지자 일본과 유럽 기업들도 투자를 재검토한다고 통보해왔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이 없이는 투자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이유였어요. 결국 흐엉은 프로젝트 중단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2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프로젝트를 기다리던 농촌 마을 주민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에코로드 사태의 후폭풍이라고 보도했어요. 한국 기업을 내쫓는 것이 다른 투자까지 막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에코로드 철수로 인한 파급 효과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늘 강조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성급한 판단은 독이다. 진실은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가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공식적인 조사는 이미 끝났지만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의문들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사건 현장으로 다시 찾아갔어요. 동아인 초등학교 앞 주차장이었죠.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기가 났던 자리에는 검은 얼룩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증거로 보관하고 있었던 작은 금속 조각을 자세히 살펴봤죠. 그 금속 조각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배터리 라벨의 일부인 것 같았는데 인쇄 품질이 에코로드 정품과 미묘하게 달랐어요. 특히 로고의 색깔과 글씨체가 조금씩 어긋나 있었습니다. 이 조각을 실험실로 가져가 정밀 분석을 의뢰했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는데 라벨에 사용된 잉크 성분이 에코로드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정품은 친환경 잉크를 쓰는데 이 조각에서는 일반 화학 잉크가 검출됐어요. 더 중요한 발견은 라벨 뒷면의 접착제였습니다. 정품은 고온에서도 견디는 특수 접착제를 쓰는데 발견된 조각의 접착제는 저급한 일반 제품이었어요. 이는 명백히 모조품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역의 에코로드 대리점들을 직접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비슷한 모조품이 더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노이, 호치민, 다낭의 주요 대리점들을 돌아다니며 재고를 점검했습니다. 놀랍게도 몇몇 소규모 대리점에서 의심스러운 제품들을 발견했어요. 겉보기에는 정품과 똑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호치민시의 한 대리점에서 발견한 배터리는 확실히 가짜였어요. 시리얼 넘버가 에코로드의 정식 데이터베이스에 없었고 무게도 정품보다 10% 가벼웠습니다. 대리점 사장에게 물어보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근 들어 이상하게 싼 가격에 에코로드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정품보다 30% 저렴한 가격이었죠. 너무 싸서 의심스러웠지만 겉보기에는 정품과 똑같아서 몇 개 들여놨어요. 그 업체의 이름을 물어보니 린화 배터리라고 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급히 이 회사에 대해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린화 배터리는 중국계 회사였어요. 정식으로는 베트남에 등록된 기업이었지만 실제 소유주는 중국 광저우의 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 몇 달간 에코로드 모조품을 대량 생산해 베트남 시장에 유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린화 배터리의 모조품 제조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정품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가짜를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부 부품은 저급한 중국산을 썼고 특히 카드뮴과 납이 포함된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동아인 초등학교 사건을 다시 분석해봤어요. 사건이 일어난 날짜, 장소, 그리고 배터리의 특성을 종합해보니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전기 오토바이는 분명 린화 배터리의 모조품을 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린화 배터리가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 모조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들기 시작했어요. 타이밍이 너무 교묘했거든요. 에코로드가 베트남에서 가장 주목받던 시기에 갑자기 이런 사고가 터진 것이 우연일까요?
더 깊이 조사해보니 리놔 배터리의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다는 정황을 발견했어요. 이 회사에 자금을 대고 있는 중국의 모기업은 베트남 전기차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에코로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진입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사건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들이 리놔 배터리로부터 비공식적인 후원을 받았다는 정황이었어요. 직접적인 뇌물은 아니었지만 환경 캠페인 비용이나 연구자금 명목으로 돈이 오간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에코로드 사건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던 한 온라인 매체는 리놔 배터리 관련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있었어요. 또한 일부 환경단체 활동가들도 리놔 측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면서 전율이 돌았어요. 우리가 정의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의 일부였던 거예요. 에코로드는 정말 무고했고 우리는 조작된 여론에 속아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느냐는 것이었어요. 환경부 내부에서 발표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어떤 언론사를 선택할지도 신중해야 했습니다.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거든요. 고민 끝에 VTV의 탐사 보도팀에 연락했습니다. VTV는 베트남 국영방송이라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기 어렵지만 진실 추구에는 가장 신뢰할 만했어요. 특히 탐사 보도팀의 레투이리 기자는 공정한 보도로 유명했습니다. 레투이리 기자와 만나 모든 증거를 제시했어요. 가짜 배터리 라벨 조각, 시리얼 넘버 분석 결과, 리놔 배터리의 실체, 그리고 배후 자금의 흐름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어요.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더니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스캔들이 될 텐데요. 정말 확실한 거죠? 모든 증거에 대해 재검증을 요청했고 독립적인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했어요. 철저한 사실 확인 없이는 보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레투이리 기자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증거들을 모두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추가적인 증거들도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리놔 배터리가 작년부터 체계적으로 모조품 유통망을 구축해왔더군요. 베트남 전역에 50여 개의 대리점이 연결돼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 환경단체 후원건도 확인됐습니다. VTV는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정했어요. 단순한 뉴스 보도가 아니라 전체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방송 전날 밤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이 방송이 나가면 베트남 사회 전체가 뒤흔들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어요. 드디어 2024년 7월 15일 저녁 8시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방송 시작 10분 만에 VTV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면서 진실을 하나씩 밝혀나갔어요. 먼저 동아인 초등학교 사건을 되짚어보고 그 다음 가짜 배터리의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리놔 배터리의 실체가 공개된 순간이었어요. 중국 본사와의 연결고리, 의도적인 모조품 제조, 그리고 에코로드 축출을 위한 계획적 행동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가 받은 후원금 내역이 공개되자 시청자들은 분노했어요. 댓글창은 속았다, 배신감을 느낀다, 에코로드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글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어요. 중국 기업을 추방해야 한다며 난리가 났어요. 다음날 모든 주요 언론이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반응은 신속했어요. 응우옌 반탄 환경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불충분한 조사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코로드와 박성호 법인장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리놔 배터리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가 시작됐어요. 검찰은 모조품 제조, 상표권 침해, 환경오염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이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언론사와 단체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됐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에코로드 복귀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자발적으로 시작됐고 하루 만에 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호치민시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코로드에게 사과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미안합니다, 돌아와 주세요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진실이 밝혀졌다는 점이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거였습니다. 무고한 기업이 누명을 벗고 진짜 가해자가 처벌받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VTV 특집 방송이 나간 얼마 후 흐엉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날 수 있겠냐고,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커피숍에서 만난 흐엉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눈이 붓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난밤 한잠도 못 잤다는 게 역력히 보였어요. 흐엉은 자신이 정말 바보였다고, 완전히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강인했던 그녀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그때 신중하자고 했을 때 들었어야 했는데 자신은 감정에만 휩쓸려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자책했어요. 흐엉은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코로드를 향한 맹목적인 적대감을 가졌던 자신을 돌아보며 괴로워했어요. 린의 죽음 때문에 모든 외국 기업을 적으로 봤다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흐엉은 특히 한국 기업들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깊이 반성했어요. 한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고, 한 기업이 떠나는 것만으로도 수만 명의 삶이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며 자책했어요. 에코로드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베트남 경제의 한 축이었다는 것, 그들이 떠나면서 전체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 하나가 베트남에 미치는 영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면서 참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린화 배터리로부터 받은 후원금에 대해서도 털어놨어요. 환경보호연합이 작년부터 린화 측으로부터 환경 캠페인 지원금 명목으로 5억 동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다고, 그냥 환경 보호에 관심 있는 기업이 후원해준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설마 이런 음모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자신을 자책했어요. 흐엉은 자신이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깨달으며 더욱 절망스러워했습니다. 린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시작된 환경운동이 결국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자신이 또다시 누군가를 잃게 만들었다고 울먹였습니다. 에코로드 직원들, 협력업체 사람들, 농민들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고통받았는지 모르겠다면서 말이에요. 특히 한국에 대한 무지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한국이 베트남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지,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베트남 사람들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참회했습니다. 저는 흐엉도 린화 배터리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얘기해줬지만 흐엉은 쉽게 울음을 그치지 못했어요. 10년 전 린을 잃었을 때도 이렇게 무력감을 느꼈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가해자가 된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죄책감이 견딜 수 없다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흐엉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환경보호연합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설 면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것에 의미를 두자고 했어요. 그리고 함께 에코로드에 사과하고 베트남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에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습니다. 흐엉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린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죄라고 생각한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과 베트남의 진정한 협력 관계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흐엉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공개 사과를 했어요. 자신이 잘못된 정보에 속아 무고한 기업을 매도했다고, 에코로드와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흐엉이 한국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던 자신의 무지를 인정한 점이었어요. 한국 기업 하나가 베트남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런 큰 피해를 가져왔다고 참회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흐엉은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환경 보호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고,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베트남 관계의 소중함도 깨달았다고 덧붙였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 동안 에코로드에 대한 소식들이 연일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베트남을 떠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려온 소식은 에코로드가 필리핀으로 본사를 이전했다는 것이었어요. 필리핀 정부는 에코로드를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마닐라 인근 100만 평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어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가 박성호 법인장을 맞이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한국의 우수한 기업 문화와 기술력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특히 에코로드가 베트남에서 보여준 상생의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조건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서 전용 도로와 철도 건설, 공장 건설 비용의 50% 지원, 현지 인력 교육 프로그램 전액 지원까지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거의 국빈 대접 수준이었죠. 박 법인장의 답사도 인상적이었어요. 필리핀 국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현지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고 현지인 고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첫 3년간 수익의 50%를 필리핀 교육 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는 환영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거야. 한국 기업의 정신을 배우자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코로드가 필리핀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친환경 배터리 공장 건설을 확정했다는 것이었어요. 초기 투자금만 10억 달러, 베트남에서의 투자 규모보다 훨씬 컸습니다. 필리핀 경제 전문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번 투자로 직접 고용만 8,000명, 간접 고용 포함하면 8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어요. 필리핀 전기차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코로드의 기술 혁신이었어요. 베트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존보다 30% 더 오래 지속되고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든 혁신적인 제품이었어요. 반면 베트남의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에코로드가 떠난 공장 지역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한탄이 언론에 계속 보도됐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인터뷰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친환경 정책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2030년까지 전체 오토바이의 30%를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하려던 야심찬 계획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파트너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국제 투자자들의 베트남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부 외국 기업들은 베트남 투자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했던 것은 베트남 국경 지역 주민들의 행동이었어요. 필리핀에서 생산된 에코로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코로드 제품만큼 좋은 제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한 주민의 인터뷰가 씁쓸했어요. 경제적 손실을 계산해보니 더욱 참담했습니다. 3만 개의 일자리 상실, 연간 1조 동의 경제 효과 소멸, 그리고 측정할 수 없는 신뢰의 상실까지 모든 것이 우리가 성급하게 내린 판단의 대가였어요. 그날 밤 필리핀 뉴스를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에코로드 환영 행사에 모인 수만 명의 필리핀 시민들. 그들의 환한 얼굴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박성호 법인장이 필리핀 직원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베트남에서 받았던 상처 대신 새로운 희망이 가득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원망하지 않는 그의 너그러움이 더욱 미안했습니다. 흐엉과 함께 이 뉴스를 보며 다짐했어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고 에코로드를 다시 베트남으로 모셔와야겠다고. 비록 그들이 이미 새로운 터전에서 성공하고 있지만 우리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흐엉과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한국으로 가서 에코로드에 사과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 사절단을 파견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저희는 개인 자격으로
먼저 가고 싶었어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접촉보다는 진심 어린 개인적 사과가 더 의미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항공료와 숙박비는 저희가 직접 부담했습니다. 흐엉은 환경보호연합의 후원금으로 받았던 돈을 모두 반납하고 자신의 적금을 털어서 여행 경비를 마련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 돈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과연 그들이 저희를 만나주실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에코로드 본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1층 로비에서 박성호 법인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접수 직원은 처음에 당황스러워했지만 저희가 베트남에서 온 이유를 설명하자 곧바로 연락을 취해줬어요. 30분 후 박 법인장이 직접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1년 반 만의 재회였죠.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박 법인장은 저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정중하지만 조심스러운 태도였어요. 아무래도 베트남에서 겪었던 일들 때문에 경계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흐엉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자신이 잘못된 정보에 속아 무고한 기업을 공격했다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사과했어요. 환경부 공무원으로서 정확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성급한 판단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박 법인장은 조용히 저희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멀리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흐엉은 눈물을 흘리며 더 자세한 사과를 했어요. 자신이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모든 외국 기업을 적대시했다고, 특히 한국 기업들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것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박 법인장의 반응은 예상외였어요.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의 용기를 칭찬해 주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러 온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희를 에코로드 연구소로 안내했어요. 놀랍게도 여전히 베트남 전용 제품 개발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시장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직도 베트남 시장을 포기하지 않으셨느냐고 물어보니 박 법인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젠가 돌아갈 날을 준비하고 있다고, 베트남은 여전히 소중한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벽에는 베트남 지도와 함께 각 지역의 특성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제 고향인 하노이 지역 소비자 선호도까지 연구하고 있더군요. 이 모든 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했어요. 한국 직원들이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손님이라고 소개하자 모두들 반가워했어요. 언젠가 꼭 베트남에 다시 가고 싶다는 말들을 해줬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들에게서 원망이나 미움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베트남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박 법인장은 저희에게 필리핀 공장도 구경시켜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마침 다음 주에 필리핀 출장이 있다면서 함께 가서 새로운 공장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었습니다. 에코로드의 새 공장은 정말 웅장했어요. 베트남 공장보다 3배는 커 보였고 최신 설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일하는 베트남 출신 직원들을 만난 것이었어요. 박 법인장에게 제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 200명 정도의 베트남 사람들이 필리핀으로 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에코로드와 함께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다고 했어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에코로드 덕분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됐다고, 여기서 배운 기술로 언젠가 베트남에서 창업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코로드가 베트남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보니 정말 철저했어요. 종교와 문화를 고려한 별도 시설들, 친환경 생산 공정, 그리고 현지 직원들을 위한 복지 시설까지. 이게 바로 진정한 상생 경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는 베트남 직원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에코로드에 대한 애정과 베트남으로의 복귀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흐엉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정말 에코로드를 베트남으로 모셔와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방문에서 돌아온 후 흐엉과 저는
본격적인 에코로드 복귀 운동을 시작했어요.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먼저 베트남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서를 제출했어요. 에코로드 사건의 진실과 그들의 무고함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진출 요청을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흐엉은 환경보호연합을 통해 시민 서명 운동을 벌였어요. 에코로드에게 사과하고 베트남 복귀를 요청하는 시민 서명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에코로드에 대한 미안함과 복귀 바람을 표현했어요. 베트남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에코로드 사건 재조사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어요. 특히 경제위원회에서는 외국인 투자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3월 드디어 베트남 정부가 움직였어요. 응우엔 수언푹 총리가 직접 나서서 에코로드에 대한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인정하고 에코로드의 베트남 재진출을 적극 환영한다고 선언했어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불충분한 조사로 무고한 기업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에코로드와 박성호 법인장님께 국가를 대표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더 나아가 베트남 정부는 에코로드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어요. 호치민시 인근 1000만 평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1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코로드의 반응은 신중했어요. 박성호 법인장은 감사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했습니다.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는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작은 규모의 연구개발센터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었어요. 그리고 베트남 청년들을 한국으로 보내 기술 연수를 받게 하는 프로그램도 제안했습니다. 2025년 6월 마침내 에코로드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어요. 호치민시에 소규모 기술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본격적인 생산은 아니지만 베트남 복귀의 첫걸음이었어요. 에코로드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마자 지역 경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로 인한 고용 효과도 엄청났어요. 직접 고용만 15,000명,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1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베트남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였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에코로드가 베트남 농촌 지역과의 상생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5천억 동 규모의 교육기금을 조성하고 농민 1만 가구와 직접 계약을 맺어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성호 법인장은 결국은 잘 해결돼서 다행이라며 베트남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미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파트너인 한국에게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겠어요.